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빅스라는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빅스가 무엇인지, 어떤 지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 지수의 특성을 알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빅스를 계산하는 방법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빅스, 이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실제로 웹페이지에 이 피델리티 자산운용 코리아 여기에 설명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이제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 지표의 기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값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빅스는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에 기초한다는 거죠. 시장의 옵션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바뀌겠죠. 그거 가지고 특정 기준일을 잡아서 향후 30일간 지수의 이제 풋옵션 그리고 콜옵션 가중 가격을 결합해서 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계속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빅스의 의미가 뭐냐, 의의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게 변동해서 값이 떨어질지, 값이 오를지, 크게 변할지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30일간 S&P 500 지수가 얼마나 변동할 것인지를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투자자들이 일종의 기대 시장 같은 걸 연다는 거죠. 기대되는 결과의 시장 같은 걸. 그래서 투자자들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근데 이 빅스가 공포지수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죠. 시장의 뭐라 그럴까 하락세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추정해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밑에 써 있다시피 공포 및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에 빠지면 사람들이 매도세로 돌아서고 매도세로 돌아서면 시장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이제 일련의 논리가 있는 거죠. 빅스라는 지수가 계속 계산이 되고 있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 파이낸스나 야후 파이낸스나 혹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제 풋옵션, 콜옵션이 있고요. 이게 각각 무슨 의미냐면 옵션에 만기가 정해져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현재로부터 뭐 2024년 뭐 2월 21일이라든가 2024년 뭐 2월 28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 만기 안에 이제 자산의 특정 가격, 이제 행사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특정 가격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가격에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래서 밑에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트라이크, 이게 행사가인데 아까 요 행사 가격이 요 특정 가격인 거죠. 요거 지정된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드 에스크, 이게 이제 매수 호가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거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얼마에 매도를 하고 싶어 하고 얼마에 매수를 하고 싶어 한다. 이거에 대한 매수 호가인 거고요. 이제 옵션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이 이제 인더머니라는 상태의 옵션이 있어요. 옵션을 행사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태. 간단하게 예를 들면 풋옵션을 예로 들게요. 지금 S&P 500이 예를 들면 지수가 뭐 4,800이었다 치죠. 근데 내가 풋옵션을 5,000 행사가를 가진 풋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권리를 행사하면 5,000에 팔 수 있는 거죠. 5,000에 팔면 200의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자체는 지금 인더머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밑에 이제 아웃 오브 더 머니가 있죠. 이거 이제 OTM 이렇게 쓰는데 이제 현재 옵션을
행사의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현재 자산가가 4,800이라면 4,800 미만의 행사가를 가진 모든 풋옵션, 뭐 예를 들면 뭐 3,600 뭐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행사해봤자 지금 벌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손해잖아요. 이게 얼마 손해냐면 12,000 손해죠. 그리고 이제 콜옵션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5,000 뭐 400 이런 게 있으면 이걸 행사한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무슨 얼마 손해죠? 800이 손해죠. 800이. 그래서 두 옵션은 아웃 오브 더 머니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런 옵션을 거래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옵션을 거래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가 예를 들면 4,800이고 그 다음에 지수가 계속 뭐 변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낮아졌다가 뭐 갑자기 올라갔다가 뭐 또 내려와서 뭐 이렇게 변한다든가. 그리고 만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30일 만기라고 치죠. 그러면 이 사이에 예를 들면은 아까 콜 옵션 있죠. 콜 옵션을 기준으로 치면 예를 들면 요 점이 5,600이었다. 그럼 이 사이에 내가 콜 옵션을 행사해서 이득을 볼 수 있죠. 이 옵션을 행사해서 이득을 플러스 200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지점에서 뭐 지수가 3,200이었다. 그러면 이제 풋 옵션 아까 그 풋 3,600을 행사해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400.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있으면 그 지수가 변동하면서 내 행사가를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옵션의 매도 매수가를 통해서 이제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변동성을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빅스가 하는 일이 그건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알아둬야 될 게 있다면 변동성에 따라 이 옵션들이 인더머니가 돼서 수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될 가능성은 변동성의 크기와 그 다음에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변동성이 크면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가격이 벌어질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크면 클수록 이게 더 넓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자산 가격의 분포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미리 숙지를 해두고 다음은 이제 실제로 빅스 계산 과정을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빅스 계산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요. 측정 기준일 2024년 1월 28일로 돼 있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웹페이지를 쓰시면 리프레시 하면 아마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재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웹페이지를 1월 28일에 열고 안 닫은 거죠, 지금. 한 번도 안 닫거나 리프레시를 안 했다. 그래서 사전 파라미터 설정 이 얘기를 드리면 이제 N1이 리얼 텀이고요. 그 다음에 N2가 넥스트 텀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빅스가 30일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30일 만기인 옵션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이 30일을 기준으로 항상 30일을 딱 정확하게 그 만기에 있는 옵션만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7일 그 다음에 플러스 1일 대체로 이 형태로 범위를 잡아서 요 두 거래일에 N1, N2 두 거래일에 있었던 옵션 가격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빅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빅스가 계산되면 이제 30일을 기준으로 최종 빅스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만기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만기일과 가장 먼 만기일 두 개를 잡아서 그 사이에 30일 값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t라는 값이 있고요. t는 뭐냐면 만기까지 남은 시간인데 이제 단위를 1년 대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t1이 0.0658이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24 나누기 365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위험 이자율, 이거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미국 국채 이율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 기간에 t에 맞춰서 사용한다. 근데 이제 설명의 단순함을 위해 이 측정 기준일에 있었던 1개월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제 R을 고정시키겠다라는 거예요. 2의 RT 제곱 있죠. 이거는 이제 T 기간 동안의 무위험 이익 배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T 기간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30일이 무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식으로 1.0036, 1.0047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로 계산해도 막 엄청나게 크게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1로 간주해도 된다. 대략. 그 다음에 이제 호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N1 1위가 N2에 있었던 이 날짜를 만기로 하는 S&P 500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호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한 장 마감한 후에 수집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요. 중간에 바뀌는 것들 말고. 이제 제가 해본 바로는 우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 두 군데였는데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호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이제 얼마의 매도가가 나왔고 얼마의 매수가가 나왔고 옵션마다. 그다음에 이제 만기일 기준가 설정이 이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값을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만기일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옵션들의 중간값, 중간 옵션을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임시 기준을 잡기 위해서 풋과 콜 간의 호가 차이가 가장 작은 옵션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임시 기준 옵션에서 매도 호가랑 매수 호가를 기준으로 이론상의 이제 중간값을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4899랑 4903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론상의 기준가를 바탕으로 인접해 있는 작은 스트라이크를 선택하면 그게 K0가 되고 이게 실제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옵션이 그렇게 발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4899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있는 게 48950, 그다음 4903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있는 게 4900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F 그리고 K0를 설정한다. 기준값으로. 이제 불필요한 옵션을 삭제한다. 이 얘기 뭐냐면 우선 인더머니 옵션을 다 삭제를 하고요. 지금 수익을 못 얻지만 변동성만으로 언젠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옵션들만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더머니는 다 쳐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호가가 0인 항목과 매도 호가가 2번 연속 0으로 나온 이후에 나온 모든 변두리 옵션들 이거를 이제 다 쳐내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온 모든 변두리 옵션들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래에서 이제 좀 이따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도 호가가 0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이 옵션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옵션들인 거죠. 이제 선택적이라고 써놨는데 만기일에 그 SPX랑 SPXW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섞여 있을 수 있는데 SPX 옵션은 만기일의 오전에 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SPXW 옵션은 만기일 전일의 오후에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마감일이 더 늦는 건 뭐다? SPX 옵션이다. 가능한 한 SPX 옵션만 출연해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기가 좀 더 기니까.
4번 항목에서 선별한 개별 옵션들에 대해서 추가 계산을 하는 거죠. 추가 계산은 뭘 하냐면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Q라고 부를게요. QKI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평균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Q는 그 다음에 CKI는 뭐냐면 이제 얘가 변동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기여분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CKI는 조금씩이 복잡한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뒤에서 다시 다뤄보려고 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 CKI를 앞에서 계산한 이제 C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 기여분을 기준으로 해서 N1에 대한 날짜와 N2에 대한 날짜의 각각의 시그마 제로, 이게 분산이죠. 그 다음 분산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N1, N2에 대해서 그 분산 두 개를 가지고 최종 빅스를 계산해요. 여기 이제 식을 써놨고 이제 계산되는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놨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막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서 글로 얘기 드린 그 빅스의 계산 과정을 시각화를 해보면 이래요. N1 있죠. 그리고 N2가 있고요. 기준일로부터 이게 24일이고 이게 31일이래요. 그러니까 30일이 중간에 있겠죠. 여기 30일. 24일 후 만기인 옵션들의 매도 매수 호가 스프레드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파란색이니까 풋 옵션이죠. 풋 옵션인데 이제 행사가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밑에 테이블이 콜 옵션인데 행사가가 이제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31일 이후의 옵션에 대한 매도 매수 호가 스프레드를 이제 모아놓는 거죠. 이렇게 이 데이터가 24일 이후에 만기가 되는 원본 데이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30일 후 만기가 되는 원본 데이터.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일부 옵션에 대한 데이터는 버린다고 했잖아요. 선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투명색으로 칠해진 게 이제 인더머니 데이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있죠. 여기 반투명으로 칠해진 게 인더머니라서 버려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라이크 스루 삭제선이 되어 있는 옵션들 있죠. 이거는 이제 매도 호가가 0이라서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하겠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배제.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도 배제. 매도 호가가 0이니까. 데이터를 모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스트라이크 값의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된 형태로 이제 매도 매수 스프레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여기가 기준가인 거죠. 기준가, 중간에 있는 기준가. 이게 이 4895가 이제 K0인 거죠. K0인데 K01이겠네요. 왜냐면 1번에 N1에 대한 K0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K0도 구하고 데이터도 선별을 하고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성에 대한 기업은 C를 구한다는 거죠. C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풋 옵션 쪽이 꼬리가 엄청나게 길죠. 좀 이따 얘기 다시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콜 옵션 쪽에는 꼬리가 무척 짧죠. 각각의 옵션에 대한 이제 아까 C값 변동성 기여분을 이제 다 계산해서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이 계산하는 파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다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제 변동성 기여분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숫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여분, 변동성 기여분과 매도 매수 호가 스프레드를 이제 여기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빅스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빅스 여기 있죠.
24일 후 만기가 되는 옵션들에 대한 빅스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1일 후 만기가 되는 옵션들에 대한 빅스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30일을 기준으로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옵션에 대한 변동성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때 빅스 값이 예를 들면 13.39였고 31일 때 빅스 값이 예를 들면 13.52였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발생하는 거를 이제 보관한다 그러죠. 인터폴레이션 해서 31일 때 빅스 값을 구하면 그러면 그게 13.5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 빅스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조금 시각화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 웹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새 기준을 그러니까 처음 이 웹페이지를 로딩했을 때를 시간을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하면 다른 스프레드가 나오겠죠. 다른 믹스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그래서 위 사례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계산한 값, 그리고 수식을 계산한 값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빅스1, 빅스2를 계산해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0.01792, 0.01828 이걸 기준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제 빅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공식 분해하기 얘기 드리면요. 이 공식이 이제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각 파트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할을 좀 얘기 드리면 이제 t분의 1 파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annualize라고 하죠. 연 변동률이 변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여분 계산하는 파트 이게 여기죠. 옵션마다 계산하는 파트 아까 이렇게 CKI라고 그랬죠. 여기. 근데 이 파트를 이제 세 개 또 부분 파트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2의 RT제곱 이게 하는 일은 이제 옵션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무위험 상승률만큼을 가격에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K 곱하기 QKI 이 파트가 뭐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예를 들면 풋옵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풋콜이 섞인 게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콜옵션이 뭐 예를 들면 조금 넓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랬으면 그러면 각각 가로가 이제 Q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가 이게 델타 K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델타 K 곱하기 Q 하면 요 너비가 나오겠죠. 이렇게 너비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상의 옵션 사각형의 너비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I분의 1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골자는 그래요. 예를 들면 지수가 여기서 자산 가격이 뭐 1200이었다. 이때 옵션 가격이 이때 스트라이크도 1200인 옵션의 가격이 예를 들면 4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지수가 예를 들어 나중에 올랐어요. 한 뭐 1년 있다 올라가지고 2400이 됐어요. 근데 이 2400에 대해 행사가가 2400인 옵션이 있을 거잖아요. 2400인 옵션의 가격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K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K제곱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2배가 됐으니까 이 가격은
2배의 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6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옵션 프라이싱 모델에서 이런 식의 이제 가격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4랑 16이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값으로 맞춰주려면 이제 k제곱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k제곱분의 1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정해 주는 거죠. 실제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에 맞춰서 이제 옵션 가격도 오를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오른 만큼을 다 동등할 수 있도록 보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마지막 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이론상의 기준가랑 실제 옵션에서 발생하는 기준가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4899에서 4895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차이로 발생하는 추가 변동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추가 변동분을 다시 빼줘서 보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주목할 만한 점. 풋옵션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풋옵션의 꼬리가 콜옵션의 꼬리보다 훨씬 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S&P 500 지수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오를 가능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얘기 드린 대로 시장 참가자들이 가격 변동이 상한보다는 하한이 훨씬 크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아까 봤다시피 옵션 가격이 예를 들면 4895였는데 중간값이 근데 풋은 하한이 26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콜은 상한이 5400 정도 되잖아요.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락폭이 훨씬 큰 거죠. 풋옵션의 꼬리가 길다. 하한이 훨씬 크다는 가정하에 스프레드가 공포지수로서의 빅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빅스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변동성을 측정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해서 생기는 변동성도 있을 거고 가격이 하락해서 생기는 변동성도 있을 거잖아요. 그냥 하락이나 하향 매도사랑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빅스의 지수의 원래의 취지인 거죠. 근데 실제 빅스 값의 큰 비중이 저가 풋 스프레드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가 풋 스프레드가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잖아요. 저가 풋 스프레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지수나 자산의 가격 상승보다는 실제 지수나 자산의 가격 하락 예상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지수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얼마나 시장의 하락, 자산의 하락 혹은 지수의 하락을 예상하는가, 빅스가 얼마나 예측에 도움이 되는 지표인가를 다음화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계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화에 빅스의 유용성을 한번 판단하는 자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